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7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서치입니다. 작품 기본 정보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칭, 배급에는 소니, 감독과 각본에 아니시 차칸티, 촬영에는 제이콥 이레, 편집에는 닉 존슨, 윌 메릭, 음악에는 토린 바로우 네일, 미술은 앙헬 에레라. 나머지 정보를 세미수 군이 얘기해 주시죠. 예, 개봉일은 2018년 8월 24일이고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기록은 4,700만 달러고요. 네, 로튼 토마토 스코어는 신선도 92%에 평점 7.4점이고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 71점에 유저 스코어 7.8점이고요. 꽤 호평을 받았네요. 예,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의 프로듀서인 세브가 제작사하고 만난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를 컨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구성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 세브란 프로듀서가 마이보이 구글에서 일한다고 그 친구를 만나봐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소개한 친구가 감독인 아니시 차칸티입니다. 네, 착한 티. 네, 그렇게 아니시 차칸티가 제작사로 고용이 됐고 그때부터 세브하고 아니시 차칸티가 같이 각본을 짜기 시작했죠. 세브하고 아니시 차칸티는 원래 대학에서 학생과 TA, 그러니까 조교죠. 그런 관계로 안면을 튼 다음에 네. 영화계에서 같이 일을 해온 사이라고 합니다. 둘 다 영화 전공이고 차기작도 같이 만든다고 하네요. 세브는 아르메니아계고 아니씨는 인도계라서 멀긴 멀지만 어쨌든 그래도 같은 아시아계라는 거. 그 아니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같은 이민자가 주인공인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민자가 소재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획이 온 거지. 그래서 오케이를 하게 됐고 수락을 한 그 순간부터 존조를 꼭 주연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존조가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만든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스토리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컴퓨터 화면으로 구성된 영화가 잘 만들어질지 회의적이라고. 그럴 수 있지. 예전에 이 제작사가 만든 언프렌디드라는 영화도 봤는데 영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영화도 비전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시 차칸티가 직접 존조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존조가 캐스팅을 수락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촬영은 실제로는 13일이구나. 13일. 13일. 네. 근데 촬영 전에 7주간의 촬영 전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니시 감독하고 세브하고 같이 러프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독 혼자 모든 연기를 다 한 거야. 영화의 씬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거지. 그리고 그거를 편집자와 같이 편집을 하고 그 상태로 이 푸티지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에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편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편집이 2년 걸렸다고. 아, 편집이 2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실제 제작 기간은 2년 전이었다는 거죠. 2년 전이었다기엔 OS가 이미 최신 버전의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OS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박은 거라고. 2017년 5월경으로 딱 박아서 그 시점에 OS와 그 유틸리티를 썼다 못 박아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최신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치. UI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17년 5월 기준으로 다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네. 그래픽을 구성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처리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런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 마우스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임 같지 않아가지고 그럴 거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는 대부분은 고프로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상으로 마주보고 한 연기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냥 혼자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배우들이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컴퓨터 갖다 놓고 카메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연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색했다고. 예,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독부터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세브에 의해서 픽업이 됐고요. 1991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중고등학교 다녔고 2013년
USC 영화예술학교에서 영상 프로덕션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요. 이 학교에서 프로듀서인 세브하고 만난 거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구글에 들어가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때 구글 글라스 광고 영상 CD라는 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 보면은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던 사람이 인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광고 영상인데 그걸 구글 글라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구글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서칭으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좋아하는 영화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식스센스, 슬럼독 밀리언이어, 로즈메리의 이야기, 살인의 추억을 꼽았습니다. 살인의 추억까지 빠지지 않네. 네. 영화 보면서 관계자가 구글이랑 애플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이 구글에서 일을 했군요. 네. 지금 영화 감독이 된 건 좋은데 네. 구글의 공짜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쵸. 구글 식사가 뷔페식이라서 엄청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네. 감독 이야기는 이 정도라고 네. 배우들을 보면은 존조가 일단 주연이죠. 네. 데이빗 팀 역이고 네. 이분은 뭐 스타트랙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쵸. 해롤드와 쿠마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예. 한국계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6살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사실 한국어나 한국 문화는 잘 모른다고 스타트랙 개봉했을 때 홍보차 한국에 간 게 이번 영화 개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간 거였는데 그때 당일치기로 한국을 왔다가 바로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부모님이 꼭 친척들을 만나고 가라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영화 나온다는데 친척들에게 소개도 좀 시켜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친척들을 만났대. 본 적도 별로 없고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말을 또 못하잖아.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구글 통역기를 보청기처럼 착용을 하고서 친척들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아니 무슨 구글 홍보대사야 이 영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72년생인데 나이 자체는 작중에 데이빗과 일치하는데 외모가 40대 중반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일부러 영화에서 좀 더 주름을 강조하고 늙어 보이게 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마고 킴 역할을 맡은 미셸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나이가 지금 30입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고등학생 역할을 네.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올라 대학에서 생화학을 했고 LA 하수도급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4년 됐고 이번 영화가 첫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청 동안이시네요. 사전 정보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고등학생 마고라는 딸을 둔 데이빗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지금 2년이 된 상황이에요.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실종이 됩니다. 스터디 모임에 간 다음에 연락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서치하게 됩니다. 네. 딸의 행적을 서치하기 위해서 검색어들을 서치하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크린에서 보이는 모든 정보들이 다 컴퓨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모바일 영상이라든지 애플폰의 기능인 페이스타임 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다 디지털 영상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영화의 형식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영화 화면에서 보이는 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중간에 호수를 폐기해서 비춰주는 화면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의 화면에서 벗어나서 진짜 오프라인. 카메라가 오프라인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면마저 유튜브에서 재생되고 있는 뉴스였다는 거. 사실 스토리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새롭진 않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를 아주 철저하게 고민하고 나온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에서 주요 소재로 쓰이는 것도 SNS고 정보통신 기기들이고 맥북 쓰고 컴퓨터 쓰고 애플폰 쓰고 이런 식으로 서사가 다 전개가 되잖아.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네. 이게 실종극, 미스터리 이런 거 자체는 흔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영화적으로 문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테마를 오프닝에서부터 형상화를 하는데 이 오프닝에서 아내가 죽는 과정을 보여주죠. 아내인 파멜라가 데이빗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다가 2년 전에 죽어버리죠.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 과정을 다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이라든가 마고가 컴퓨터를 다루면서 저장해둔 영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멜라의 과거 인생 궤적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멜라가 죽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일단 운영 체제가 XP예요. 그쵸. XP 화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은 파멜라가 마고를 낳은 게 2001년이고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XP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UI 같은 것도 올드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상의 변화와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거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람들의 기술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주연 배우인 존조의 이야기가 좀 재미있었는데 존조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인 목회자 가정이거든. 근데 디지털 기기를 쓰는 법을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이폰을 사드렸는데 손자 손녀들하고 영상통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기 얼굴이 상대방에게 보인다는 걸 모른대. 그래가지고 존조의 아버지가 손주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목젖밖에 안 보인다고. 그 화면에 비춰지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6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 정도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시는 분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삶이었잖아. 근데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이 새로 출범하게 되고 SNS의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상황들, 현실들 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됐잖아. 촬영하고 저장하고 기록으로 남긴 다음에 그걸 다 조각조각 분절해가지고 삶 자체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마치 그물망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토막토막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런 거를 오프닝에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저도 확실하게 공감하고 좀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픽사의 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업 다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했죠. 네, 초반 오프닝에 노 부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어떻게 노인 혼자만 남게 됐는지에 대한 생로병사의 비밀. 그쵸. 그게 사실 애니메이션이라서 남녀노소 누가 봐도 대사 하나 없이 화면만 봐도 그 상황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사실 컴퓨터 디바이스로 보여주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XP부터 시작하는 그 UI부터 시작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또는 우측 하단에 메시지가 뜨는 걸 통해서 지금 이게 무슨 기념일이고 또 폴더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이고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그 방금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윗 세대나 아주 어린 세대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벌써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그게 오프닝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플과 유튜브와 구글의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와서는 윈도우 화면이 보여주지가 않잖아요.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찾을 때 윈도우 OS를 키지. 그래서 확실히 지금 세대는 애플의 세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애플의 UI라든지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전화가 오는 기능이라든지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치. 그냥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노트북에서도 그게 연동이 되나 보다. 그냥 바로 그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윈도우로 넘어가게 되면 윈도우에서 저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유료로 결제해서 깔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플은 저게 가능하지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유튜브랄지 구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더라도 이 영화에서 제시해주는 단서들과 서치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있는 기능들이 바로 이해가 가니까 놀라운 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극장 가서 봤을 때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영화가 제시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연출이 무리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무리 없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UI나 기술력, 디자인이 벌써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디지털 경험 자체가 축적이 됐지 이미. 그쵸? 지금은 어느 수준이냐면 6, 70먹은 그런 분들도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 손주들 사진 올려놓고서 자랑질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정보통신적인 교류의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지. 네.
또 재밌다고 느꼈던 게 그 방금 캘린더 기능 이야기했는데 네. 아내의 죽음을 캘린더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투병 생활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을 캘린더에 써놓는 액션을 먼저 보여주는데 어느 순간 달력에서 엄마가 오는 날이라는 표시를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파멜라의 영정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처리가 되죠. 아주 간결하잖아. 그런 것도 사실 디지털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아날로그였으면 뭐 장례식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피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난 오히려 현실에 와닿는 듯한 경험이라서 되게 씁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프닝에서 이 영화가 어떤 그 소재를 다룰 건지 어떤 형식으로 이 영화가 진행될 건지 밑작업을 잘 깔아 놓는다는 거지. 네. 실종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잖아. 음. 그때까지 리듬도 유려하다고 느껴진 게 아버지가 딸과 대화하는 것도 메신저 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이것도 UI가 그 되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실제 있는 UI를 그대로 가져온 거긴 하지만 40대의 아시아계 엔지니어가 컴퓨터 화면을 그렇게 구성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대화가 이어진단 말이야. 중간중간 뭐 뉴스 기사를 창으로 팝업 띄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세심하다. 현실감 있게 조작을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0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UI를 바라보는 게 연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아내가 죽었을 때까지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다 보여준 다음에 바로 채팅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 화면 거대하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바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쳐내려가고 그 다음에 화면이 줌아웃된 후에야 지금 딸이랑 채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의 긴장감 그리고 몰입도 같은 게 아버지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요즘에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를 둘 정도로 이것저것 컴퓨터 화면에 창을 띄워놓잖아. 한 가지만 하질 않는다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 채팅하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가득히 메운 커서가 말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채팅을 쓴 다음에 자꾸 지우잖아. 그런 깨알도 그렇고 UI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연출 자체가 좀 더 그 UI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확실히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종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딸의 지금까지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쵸. 딸이 노트북을 마침 놓고 갔으니까 네. 이 노트북에 있는 정보들을 이것저것 취합해보면은 단서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고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데이빗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엄마가 죽은 것만 나왔고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만 피상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 아버지하고만 사는 딸이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겠어. 근데 디테일은 모른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 딸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데이빗의 추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지. 구글에 들어가고 인스타에 들어가고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결국 비밀번호를 캐낸 다음에 이거저거 정보를 알아보니까 내 딸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는 걸 데이빗이 알게 되잖아. 네. 그게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이 아이는 평소에 친구도 없었고 피아노도 원래 하려다가 그만뒀고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유캐스트 같은 걸로 방송하면서 외로움 같은 것도 좀 있고 엄마 보고 싶은 마음도 좀 풀고 뭐 이렇게 사는 아이였구나. 이런 것들이 서칭을 통해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런 점도 꽤 참신하지 않았나? 전 그 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아버지의 행동을 발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친동생이 형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딸 친구를 몰라? 아빠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리고 데이빗이 뭘 뒤지냐면 자기 마누라의 메모들을 뒤져봅니다. 네. 나는 몰라도 마누라는 안다 이거지.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딸에 대해서 추적하는 행위 자체가 뭐 과거의 영화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탐문 수사를 밖에 할 수 없고 뭐 기사를 찾는다든지 정보를 뒤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건 너무 사실 뻔하잖아. 그리고 단서를 어디서 얻는지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단서를 찾는 행위는 되게 능동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한 번쯤 했을 법한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거지. 그것이 가장 이 영화의 주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목이 서칭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빈약하더라도 딸의 친구들을 추적하는 과정, 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가는 과정, 그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것을 화면 전면에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순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지는 거야. 그게 이 영화의 진짜 최고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형식이 또 빛을 발하는 게 방금 스포트라이트 이야기했는데 그런 류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 취조를 나왔다. 그러면 취조 대상자와 수사자 사이에 대화가 중요한 거지. 그쵸. 각 인물의 얼굴 표정 정도 중요한 거지. 딱히 화면이 일을 하지 않아. 물론 화면이 일을 할 때도 드물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컴퓨터 화면이잖아.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라도 화면 전체를 다 사사시 보지 못해. 자기의 시선이 꽂힌 데만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근데 사실 내가 본 데에만 중요한 정보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 내 시선이 꽂힌 데 말고 좀 옆에 자리, 위에 자리, 아래 자리에 다른 정보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서사를 전개시켜 나가지. 그쵸. 아, 여기에는 딸과 관련된 정보가 별게 없네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다가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네.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도돌이표 그리듯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그쵸. 이 화면에는 대사나 연기나 뭐 이런 걸로 전달되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터에그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면 컴퓨터 화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터에그들은 데이빗이 모두 한 번에 캐치하지 못하고 관객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2회 차례했을 때 화면을 탐색하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형식적인 특성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형식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또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딸이 결국에 2,500달러를 주기 위해 그러니까 딸이 2,500달러를 누군가에게 주죠. 네. 이 누군가는 나중에 확인 결과 유캐스트에서 딸의 방송을 청취하던, 그러니까 마고의 방송을 청취하던 PC&칩스라는 닉을 쓰는 애청자입니다. 그쵸. 이 사람에게 2,500달러를 준 거죠. 주려고 한 네.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인터넷 문화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소재를 잘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막 누군가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데 마고의 지금 현재의 심정이라면 그것에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영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처음에 엄마 잃은 딸내미라는 걸 이미 깔아뒀고 그것도 아버지와 안 소통이 별로 없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쵸.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 그쵸. 그럼 뭐 인터넷 하면서 소외감을 푸는 거지 뭐. 그쵸. 뭐 이런 소재는 최근에 웹툰이었던 여중생 A 그 작품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어쨌든 인터넷에 특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특화되어 있는 형식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다른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형식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형식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영화의 화면은 데이빗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데이빗이 마고하고 통화를 하죠. 마고, 너 왜 쓰레기통 안 비웠어? 네 일이잖아. 라고 데이빗이 추궁을 하고 네. 스터디 잘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끊습니다. 네. 그리고서 자신의 동생이 피터에게 전화가 오죠. 그거를 받기 전에 데이빗이 기사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황야에서 9일 동안 고립되었다가 조난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복선으로 쓰이죠. 하지만 데이빗은 기사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또 재밌는 게 영화에서 데이빗이 트위터 검색을 하게 되는 씬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캐피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서 나와요. 네. 이 캐피시가 매기를 영어로 하면 캐피시인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정체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캐피시인데 이게 트위터 검색하는 장면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마교가 다니는 학교의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 매기가 캐피시가 그리고 피시앤칩스 물고기 아니야. 그러네요. 나중에 마고에게서 돈을 뜯어먹는 피시앤칩스가 물고기고 캐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뭔가 정체를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 마고의 방송에 애청자로 접근해서 나도 엄마가 너처럼 암에 걸렸고 지금 20살인데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고에게 접근했지만 사실은 캐핏이라는 거지. 정체를 속이고서 뭔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 라는 암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화면에 드러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캐피씨가 마고의 유캐스트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포켓몬 중에서 캐크레온 좋아한다. 근데 이 피시앤칩스가 말하는 캐크레온이 무슨 포켓몬이냐면은 카멜레온 비슷한 포켓몬이에요. 여기서도 암시가 되는 거죠. 오, 깨알. 정체를 숨기고 있고 뭔가 위장을 하고 있는 놈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빗이 자신이 모르는 마고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파멜라의 기록들을 뒤지게 되잖아요. 그때 파멜라가 정리해놓은 중학교 친구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빗이 맨 처음으로 열었다 닫는 게 피시앤칩스의 정체입니다. 아, 진짜? 오. 그 중학교 친구의 특성으로 파멜라가 기록해 놓은 거가 뭐냐면은 마고의 빅팬이고 빅크러쉬이고 어머니가 경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혼하는 가정이다.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객도 잘 모르고 지나치고 데이빗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정보들이지만 화면에는 떡하니 나온다. 이거는 컴퓨터 화면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화면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들이다 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죠.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제 그 사건을 둘러싼 인터넷의 반응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뭐 아빠가 사실 보험금 때문에 뭐 죽였다라고 하는 뭐 댓글이 있기도 하고 전혀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여자인데 갑자기 절친이라고 하면서 너무 슬프다 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남자애는 사실 엄마가 친해지라고 해서 그냥 몇 번 인사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방송에서 뭐 갑자기 정의의 남자가 되어 있고 철구처럼 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랑 자고 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새끼도 있고 관종도 있고 네. 인터넷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군산들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깨알이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피상적이다 싶었던 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바일 환경, 온라인 환경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지만 과하지가 않거든? 적당히 노멀한 선에서 보여줘. 근데 이 사건이 본격화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게 좀 묘사가 어그러진단 말이지. 특히 좀 전에 이야기한 마고가 실종되기 전에 스터디를 같이 했지만 마고와 딱히 친분은 없는 그런 학생이 유튜브에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좀 과하다 싶거든. 물론 의도는 알겠어. 인터넷에 이런 허위적인 종자들 많다. 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너무 노골적이고 잘 컨트롤이 안 돼 있다. 뻔한 인물을 갖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그 부분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스토리 진행되는 게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전과자가 내가 마고를 죽였다 고백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아버지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단서를 찾는 과정이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명탐정 코난 돼버리지. 그렇죠. 딸의 죽음에 슬퍼해서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게 되고 사망자의 과거 기록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죠. 그렇죠. 그곳에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한 뒤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메시지에 하필이면 피시앤칩스의 얼굴을 갖고 있는 모델이 화면에 등장을 하죠. 사진이. 근데 사실 잘 그렇지 않잖아. 너무 우연성이 심하지. 그렇죠. 사실 그 화면에선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 모델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대충 메시지 띄우고 말지. 그치. 근데 그거 단서를 주는 것도 좀 그렇고 별로 그렇게 사망자를 추모하는 그런 사이트에 적합한 모델의 외모가 아니기도 해. 그쵸. 차라리 이순재가 나오는 게 낫지. 그쵸. 뭔가 장례식장 느낌인데 검은 양복 입고 하여튼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살한 범죄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부터는 앞에서 가져왔던 굉장히 짜임새 있고 센스 있었던 연출이 순식간에 어그러지면서 좀 쉽게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렇게 된 순간 형사 로즈마리의 캐릭터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돼버렸다. 너무 사이코패스가 됐다.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렇게 한 거 자체가 너무 쉽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아쉽다는 거에 동감하고 근데 뭐 일반적인 장르물의 귀결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영화는 많다. 그렇다기에는 그 로즈메리가 취조를 당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설명충이었다. 너무 취조한 대로 고지고대로
올바르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선 갑자기 드라마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질감이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주 리얼한 질감을 가지고 영화가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는 그야말로 장르물 클리셰로 빠져버려. 추리물이 돼버린단 말이야. 사실 그렇게 보면 크게 이상할 건 없잖아. 뭐 명탐정 코난 다 이런 식이지. 근데 이게 리얼리즘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더 큰 거지. 사실 잘 정돈된 썬댄스 스타일로 이게 편집이 되어 있고 컴퓨터 매체의 그래픽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뉴스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건조해 보일 뿐이지 사실 내부자들이라든가 그런 한국식 스릴러의 연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연출을 했으면은 되게 싸 보였겠지. 한마디로 그 포장지의 차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괴리감이 크다. 차라리 내부자들처럼 했으면은 뭐 한국식 스타일이지 뭐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형식적인 특성이 서사의 규결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냐면은 셧다운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데이빗이 로즈마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뭐 이제 컴퓨터 끄고 자러 가야지 하고서 셧다운 버튼을 눌러요. 맞아요. 근데 셧다운을 기다리면서 화면을 살펴보다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고가 향한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셧다운을 취소하고 다시 로즈메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딸이 실종되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으로 차를 몰고 가죠. 근데 그때부터 서사가 붕괴한다는 거지. 그쵸. 셧다운을 했어야 돼 거기서. 그럼 영화 끝나는 거지. 그럼 뭐야, 단편 영화잖아. 이게 뭐야. 네. 거기서부터는 약간 미드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왜 넣었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장면이 동생이 그 그러니까 마고랑 그게 제일 지랄이지 사실. 네,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돼? 막 뭐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데이빗이 네. 피터와 마고가 숙질간이죠 한마디로. 음. 메신저 채팅을 한 걸 보게 되는데 뭔가 수상한 거죠. 데이빗이 알면은 우리를 죽일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기분 좋았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오늘 어때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데이빗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쵸.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그쵸. 이렇게 되는 뭔가 거죠. 역겨운 상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게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뭔가 이게 곳곳에 CCTV 설치하고 동생한테 윽박지로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투머치고 말도 안 되는 굴곡이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관객들에게 한번 함정 빠뜨렸다가 건져내려고 넣은 전개지. 사실 개판이야. 존나 웃겼습니다 그 부분. 아니 아무리 지금 딸이 실종되어서 멘탈이 나갔어도 솔직히 상상이 거기로 뻗는 것도 이게 편집발로 그렇게 된 거지.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안 읽는다고. 그쵸. 아이씨 이 새끼들 뭔 짓 한 거지 정도로 생각하지. 그거 나 뭐라고 봤냐면은 하도 인터넷에서 서치만 하고 딸 추적하고 사건 때문에 막 댓글만 읽고 이러다가 아니 그리고 동생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도 얼탱이 없는 게 그게 마고의 실종 상황을 수사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마고의 운전석 아래에 평소에 피터가 입던 옷이 있으니까 피터를 의심하게 된 거잖아. 뭐 그럼 그렇다 쳐. 근데 알고 보니 피터는 결백했고 괜히 데이빗이 의심한 거였단 말이지. 그쵸. 그럼 그 옷은 뭐야? 잠깐 관객들 농락하려고 보여주고 만 거네? 회수도 안 돼. 그쵸. 그냥 관객들에게 낚시 던진 거지. 그러니까 상징이 재밌는 거지 상징이. 그러니까 당연히 낚시고 만든데 레딧에서 그 사진을 보게 돼서 추측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펼쳐지는 이런 망상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가 약간 그런 비유도 되잖아. 시나리오로 봤을 때 서서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레딧에서 시작되고 음모론이 펼쳐지고 그것을 실제로 아버지가 행했다는 거 그거 자체에 풍자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안쓰빈 거는 결말이 레딧 수준이다. 아 네. 물론 이게 결말을 막 욕할 수는 없는 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장르 클리셰로 어느 정도 치환이 되기도 하고 복선이 없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화면에 떡하니 나오거든. 단서는 깔아뒀는데 너네가 못 본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해. 근데 결국은 롤러코스터 이상이 안 되는 거지. 관객들이 잠깐 들었다 놨다 쪼였다 풀어졌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잖아. 그리고 범죄자가 밝혀지는 과정도 빈약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마고가 살았냐 죽었냐도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그거지. 근데 이 결말은 작품 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딱히 필연적이지 않아. 왜 마고가 살아야 되는지 혹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이야기해준 게 없어. 말하자면 결말이 작품 외부에서 온 거지 작품 내부에서 온 게 아니다. 그 점에서 잘 조직된 영화는 아니다. 이게 스토리에 최대한 그 악의를 맞추려고 그리고 장르물로서의 쾌감을 주려고 아다리를 맞추긴 했지만 결국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장르 클리셰로 귀결되는 거고 앞서 이야기한 황야에서 9일간 그 버텨서 생존한 사람의 뉴스 기사 하나로 퉁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다. 밑작업이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셧다운 버튼을 눌렀던 순간까지와 그 이후부터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잘 봉합이 안 된다. 저도 딱 그 얘기에 공감하고 그럼에도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건 바탕화면을 바꾸는 게 그럼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바탕화면 하나, 프로필 사진 하나 그거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시대가 변해서 프로필 사진이 나의 상징이고 바탕화면이 내 마음속 상태야. 그치. 프로필 화면 바꿨으면은 남친이 갈린 거지. 그렇게 나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금 시대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이 그럴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바탕화면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바꾼 것도 괜찮은데 영리하게 잘 처리했다 싶은 거는 데이빗이 마고에게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면서 끝나잖아요. Mom would be too. 엄마도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끝나는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영화 초반부에 데이빗이 쓰려다가 못 쓴 메시지라는 거지. 그때 데이빗이 마고에게 그 메시지를 쓰지 못한 이유는 평소에 대화가 원만치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고에게 쓸데없이 엄마라는 명분으로 압박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제일 핵심이었다고 보거든. 그때 상황 보면은 뭐 시험 잘 봤냐? 쓰레기통 왜 안 비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엄마도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쓰면은 하늘에 계신 엄마가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그치. 좀 잘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쓰려다가 지운단 말이야, 데이빗이. 근데 결말에서는 쓰지. 왜냐면 관계가 회복됐고 이미 서치를 통해서 마고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상을 보내는지 알게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맘 오드비 2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나와도 될 타이밍에 나온 거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 네.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로 재밌었던 게 야후 계정 비밀번호가 마고 0401이었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분명히 생일인 것 같은데 마고랑 나랑 생일이 같구나. 얘도 만우절 태어났네. 거짓말쟁이다 이게.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선명한 것과 비선명한 것으로 나뉘는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선명한 게 이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OS의 글자랄지 창이랄지 UI 자체예요. 이렇게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거의 뭐 벡터 이미지처럼 엄청 선명해 보여주거든요. 난 그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상도는 커지고 화면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 이상 깨지지 않는 픽셀로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무엇이든지 다 뚜렷하고 무엇이든지 다 선명하게 보일 법한. 투명하지. 그쵸. 이것이 정답일 것만 같은. 하지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진짜 보이지가 않는다. 시대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이런 도구의 선명함을 가져다 줄지라도 관계에 있어서 선명해지기 아직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유달리 사진이 좀 깨지는 것도 많았고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뉴스는 굉장히 고화질인데 CCTV에서 보여주는 화질은 굉장히 저화질이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비선명한 것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 무서운 부분이면서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서칭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그 사람과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점성술사가 한 6명인가 12명을 인터뷰를 했대요. 방송에서.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름하고 나이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초 있다가 당신 뭐 딸이 뭐 첫 글자 이름이 뭐 A로 시작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당신 뭐 저번 달에 뭐 차를 산 거 같은데 검은색 뭐 SUV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6명을 했는데 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뭐 점성술사인가 해서 봤더니 뒤에 있는 커튼이 쳐지면서 벗겨지면서 뭐 12명의 사람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개인정보 3가지만 받고 SNS를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인터넷에 추적했다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에.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참 묘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지만 남는 게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별점은 3.5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은폐되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공개가 됩니다. 로즈마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뚝딱 나오고, 피터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노가리나 까는 그냥 형제였는데 메신저 검색해보니 딸하고 평소에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면대면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검색하면 다 나와. 평소에 면대면으로는 피아노 레슨비만 꼬박꼬박 갖다 맞췄는데 전화번호 검색해가지고 직접 전화해보니까 레슨비 받은 적 없대. 이처럼 예전에는 통째로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었는데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내 손 닿는 거, 내 시야 닿는 것만 볼 수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검색하면 다 서치되는 거지. 이게 지금의 기술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진짜 현실이라는 건 이제 없고 다 분절되고 가공되고 조각내고 데이터로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단위로 저장이 된다. 그게 오히려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카메라에 담겨서 유튜브에 방송되는 게 현실이지 진짜 대면할 수 있는 현실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것조차 폰 들고 왔잖아. 폰을 찍어야지. 그래야 현실이 되는 거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치를 띄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근무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은 로즈마리도 잡혔잖아. 그치. 그게 단서가 돼서. 그치. 아무도 울타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근데 그게 비극인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한다. 어차피 네트워크에 근무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그 안에서도 그 나름의 생활 방식이 있는 거고 페이스타임으로 다시 보면서 사진을 서로 메시지로 교환하면서 면대면 아닌 대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싶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가진 가능성을 다 탐색하진 않았다고 생각해. 사실 마고는 완전히 선량한 인물로 다 끝내버렸잖아. 알고 보니 레슨비 빼돌린 거는 착곡하려고 한 게 아니고 PC&칩스가 너무 불쌍해서 쟤네 엄마 치료비가 부족하대서 송금한 거 아니야. 그치. 아버지에게 좀 거짓말 좀 했지만 어디 뭐 비행 저지르고 다닌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삼촌하고 마리아나 좀 피고 바르보사 호수인가 뭔가 거기 가가지고 짱 박혀서 좀 멍 좀 때리고 이 정도밖에 없어. 되게 순수한 아이로 그려졌어. 데이빗이 비록 평소에 딸이 어떻게 온라인 생활하는지 몰랐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었다. 이런 결말이 되어버리거든. 그치. 근데 사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온라인에서 결국 알아낸 마고의 실체라는 게 별거 없었잖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괴리를 좀 더 강조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도 데이빗의 손안에 그리고 관객들의 손안에 미쳐 들어오지 않는 미지의 세계라는 게 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근데 가버렸잖아. 근데 가불었어. 뭐 아쉬울 게 없는 마무리란 말이야. 결국은 딸 찾고 잘 끝났네 하고서 그냥 극장 나오면 되는 마무리라는 거지. 맞아. 지금까지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뭐야? 지금 우리가 대 SNS 시대, 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어떤 균열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지 이걸 좀 더 따져봤어야 되는데 너무 편리하게 끝나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그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아마도 이 작품을 많이 모방해서 유사한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는 있겠지. 그게 이 작품의 의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 작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다. 그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네. 어쩌면 내 동생이 내 딸과 붙어 먹었을지도 몰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알고 보니 담당 형사가 진짜 범인?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좀 더 손에 잘 안 잡히는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뼈저린 이야기들. 그냥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말고 구글 뉴스로 속보 들려주고 끝날 것들 말고 좀 더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이야기들 뭐 이런 걸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 투명한 세계에서 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광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고민하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예전에는 우리의 좁은 시야와 우리의 한정된 삶의 영역이 우리의 감옥이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 지구 자체가 감옥이 되어버렸다. 어떤 것도 미지의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고갈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내 방에 갇혀 있었다면은 이제는 네트워크 광장이라는 감옥에 우리 갇혀 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자원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고 어떻게 고갈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관계와 삶의 새로움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점은 3개 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자면은 네. 주인공이 한국계인 이유를 모르겠다. 분명히 이 영화에는 인종적인 이슈를 끼워 넣을 부분이 있었고 사실 동아시아계, 특히 한국계가 느낄 만한 미국 사회에서의 이질감 이런 것도 이 실종극에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데이빗이 백인이었어도 이야기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그렇죠. 전혀 없죠. 그 점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존조를 섭외한 거야 이럴 거면. 미국에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한국계에겐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영화 자체가 너무 평화로워.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범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누는 관종들은 있지만 똥냥인 뒤졌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은 없다는 거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나올 건데 더 자극적이었어야 된다. 아니 자극적이었다기보다는 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인종적인 이슈잖아.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은 아시안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경으로라도. 네.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로즈마리와 데이빗의 대화 사이에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차별 아닌 차별이 보인다든가 그리고 무언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법한 그런 상황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느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전혀 안 나왔다. 그래서 데이빗은 한국계일 이유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에 덧붙이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서치였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